안녕하세요. 원광대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의 이주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마니타스 장학사업 특강 중에서 학술 에세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술 에세이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지만 이번 시간에는 학술 에세이라는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에세이는 보통 우리가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분량이 긴 학위 논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학술적인 연구 주제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글들, 그러니까 짧은 분량의 글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글은 이러한 논문의 형태로 표현되는 글들 중에서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학술 에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위 논문, 학술 논문, 그리고 이렇게 학술 에세이, 이 모든 글이 분량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그 구성 원리는 다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에세이에 관한 내용도 지금 우리 목차 보면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순서에 따라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쓰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논문, 우리가 흔히 소논문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이 학술 에세이가 동일한 성격의 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의 글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모든 학술 에세이는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발견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구현될 수 있게 노력을 하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학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지만 기본은 설득하는 글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주장하는 글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장을 전달하는 글을 가장 잘 설득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가장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논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주장을 설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나의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학술 에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흔히 글을 쓸 때 객관적으로 글을 써야지 글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은 그 부분이 나누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장을 드러내는 부분은 무조건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거를 드러내는 부분은 객관적이어야겠죠. 그런데 이 근거를 드러내는 부분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해서 모든 글쓰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전달은 잘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는 속에서 그 속에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글쓰기가 굉장히 주관적인 글쓰기다 라고 하는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언제나 주장이 명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팩트와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고 인간 세상에서 100% 사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명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공유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항상 주관적인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장을 만들 때는 자신의 입장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입장을 숨기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글쓰기는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근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명제,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인간 사회와 관련된 것들은 진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나의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나의 주관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 사회 안에서는 좀 허구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과학과 같은 어떤 그 실험과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되게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논리,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서는 가장 정보 전달이 우세가 되는 글이라고 하는 제품 설명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품 설명서라고 하면 정말 객관적인 그 제품의 스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들 또 아니면 언박싱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에게 맞게 설명해주는 컨텐츠 제작자를 따로 찾아가서 보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제품인데 이 제작자가 이 컨텐츠, 그러니까 유튜버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 나는 훨씬 재밌고 다른 쪽 유튜버는 좀 재미가 없다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성인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과 어린이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제품 설명서의 설명 포인트, 그 다음에 강조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똑같은 제품 설명을 두고 결국 나의 글쓰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일지라도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것을 어떤 포인트에 맞추어서 전달을 할 것이냐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글쓰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더 강조할 정보와 뺄 정보 이런 것들이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나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는 언제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과 배제의 과정에 따라서 주관적인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주장을 전달하는 글쓰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겠죠.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편견, 선입견, 그 다음에 상식이라고 할 만한 기존의 담론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주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혼자 따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대안,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글쓰기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의 기존 담론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문제 제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A, B, C라고 내놓는데 나는 그 A, B, C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답변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D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와 시각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한 이런 주장하는 글쓰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 제기, 새로운 시각과 논리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리적, 설득적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 설득적 글에서는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주제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주제여야 합니다. 이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글에 이런 비판적인 주제가 논쟁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논리적, 설득적 글쓰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설득적 글쓰기가 잘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 사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을 보여준 거고 그러면은 사회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게 진짜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가 글쓰기에서는 필요해요. 우리 보통 글쓰기를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글쓰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글쓰기가 가치를 가지려면 이렇게 새로운 의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각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지라도 그 저항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글을 써서 발표를 했을 때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글을 발표하고 나서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상황이 사실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한 논리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논리 있을 수 있지. 자주 들었던 얘긴데 재미없어. 이러고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글은 그 발표가 끝났을 때, 그 글이 발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질문 또는 칭찬 아니면은 또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따라 나올 때, 다양한 리액션들이 따라 나올 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논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논리를 위한 논리를 개발을 해서 그냥 센세이션만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글을 쓰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산업화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환경보호는 산업화 사회, 그러니까 공장의 가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공장 다 없애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 발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논리 자체로는 굉장히 말이 될 수 있죠. 말로만 따지면 공업화,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 이 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연의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인과관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근본 원인은 에너지 발전을 안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에너지 발전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현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만 일으켰지 어떤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위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뭔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모한 주장을 하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무조건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하는 비난으로만 일관하는 것도 좋지 않다입니다.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모든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황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이지, 그리고 그 옳고 그름 속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태도이지 무언가를 무조건 틀리다라고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비판적 태도는 기존의 담론이 가진 그 논리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의 비판적인 시선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는 양비론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쟁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회와 소통 가능한 정도의 논쟁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기는 해야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를 쓰지 말자, 에너지 발전하지 말자와 같은 현실 사회 속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논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에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소통 가능한 시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실제 이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이 경험과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긍정하고 인정하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나의 입장과 의견을 만드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진정성에 입각해서 나의 입장, 내가 속한 집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나아질지를 생각하는 주장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소수자나 약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여러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랬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주체만 고려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비판은 항상 종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나의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술 에세이 또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쓰기의 핵심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럼 이런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서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서론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서론은 생각해보면 하나의 공식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글 중에 하나예요. 막 많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글쓰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론의 구성 요소에는 이렇게 연구 대상, 연구사,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 그 다음에 혹시 더한다면 본론의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구성 요소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이에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빼고 더하고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은 이 4개 또는 5개의 내용이 들어가고 순서도 제가 일부러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글의 순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연구 대상을 제시하고 연구사를 정리하고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본론의 전개 방식을 소개하면 서론은 끝납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쭉 적어주시면 돼요. 눈에 띄는 것은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요.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실험의 방법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 대상을 살필 때 기본이 되었던 이론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까지 쓰기에는 글의 분량도 짧고 그다음에 그걸 준비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생략하고 이렇게 연구 대상, 연구사 정리, 연구 목적, 그리고 본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가지 정도만 구성을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사 정리인데요. 연구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한 대상 아니면 사회적인 한 현상에 대해서 사실 나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사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정리하는 게 연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내가 바라보는 이 연구 대상에 대한 기존 사회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 글에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연구사 정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쓰는 글의 독자가 어떤 독자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볼 때 그렇게 꼼꼼하게 성의 있게 보시나요? 시간 없으면 그냥 후다닥 보죠. 특히 뭐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급하게 보는데요. 그때 글을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해서 이 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핵심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덮어버렸던 경우 있지 않나요? 또는 펼쳐보고 나서 뭐야, 다른 사람들은 좀 비슷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쓴 글 또한 그렇게 성의 없는 독자들이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글을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읽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글을 열심히 읽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쓰는 글 안에 독자를 끌어들이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쓰는 글 안에 독자를 끌어들이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 독자에게 글쓰기에 있어서, 이 주장하는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혹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나는 다르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내 글을 봐야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내 글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연구사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 형태를 경험하면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은 역사를 뒤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 안에 다 한 번씩은 있었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그 매체로 인해서 청소년들 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해악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게임기가 등장했을 때 게임의 중독으로 인해 폐해가 생긴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SNS가 유행을 하기 시작할 때 스마트폰이나 SNS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삭막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1920년대 전화가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전화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대에 염상석과 같은 유명한 근대소설 작가들은 전화가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소설로도 쓰고 그 다음에 신문에 기고하고 칼럼도 쓰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매체가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주장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또 똑같이 새로운 매체가 인간에게, 인간관계에, 인간의 감성에 해악을 미친다라고 쓰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전화가 나와도 그 얘기를 하고 핸드폰이 나와도 그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 얘기를 또 하네? 그래서 재미없겠다 이러고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독자의 관심을 나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분명히 염상섭도 1920년대에 전화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체는 전화와 다른 성격의 매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다른 지점에 있어. 나는 그 다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독자를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구사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서론을 쓸 수 있는가를 보시면 밑에 예시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최근 땡땡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연구 대상을 제시를 하는 거죠. 연구 대상 제시는 이렇게 간단한 한 문장 정도로도 돼요. 최근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연구 대상에 대해서 대부분 1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거나 2라고 하면서 옹호를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의견 정리를 통해서 바로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입장이 가진 한계를 내가 비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1번과 2번은 모두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번과 2번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해서 이제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연구사를 통해서 나의 연구 목적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역시 인내심 없고 성의 없는 독자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본론에서는 가와 나와 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대상, 연구사, 연구목적, 본론의 전개 방식 이 순서대로 정리되는 이 문장의 구조만 알고 있어도 어떤 글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내용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구조에 따라서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이제 변형을 가해 보면 글쓰기가 충분히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예시가 되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한 그 서론의 논리적인 흐름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글 한 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고요.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비평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술적인 글은 아니고 영화 비평이라서 좀 우리가 쓰는 글과 느낌이 다르다라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은 비평문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논리적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헌트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대상 소개가 지금 처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덴마크 영화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기 때문에 이제 덴마크에 대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낯선 공간 속에서도 이 영화는 토박이로 이루어진 소규모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뭔가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냐면 앞에는 다 영화의 간단한 설정, 영화가 어떤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대상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소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들이 흔히 이 영화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흔히 그렇게 하듯 이 영화의 주제는 마녀사냥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연구사 정리인데요. 이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식의 평을 썼느냐라고 하면 이 영화는 마녀사냥에 대한 영화다라고 평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마녀사냥에 대한 영화일 수 있다. 하지만 논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해석의 단계에서만큼 저 두 종류의 사냥이 유사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헌트에 나오는 사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마녀사냥의 광기라면 이 영화는 이성의 결과이다. 그래서 광기가 아닌 이성의 결과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기로 휘몰아치지 않고 모두가 차분하게 이성을 사용한다. 그렇다면은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이성의 부조리, 합리의 부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라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광기를 바탕으로 한 마녀사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한 그 이성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하는 게 이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논리적인 순서 그대로 따라왔죠. 연구 대상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광기를 바탕으로 한 마녀사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의 부조리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글이든지 서론의 논리적인 구조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론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에 대해서 조금 오래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론은 좀 간단합니다. 본론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대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생각하였으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글에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나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장과 근거만 잘 만들어지면 돼요. 근데 이 주장과 근거를 잘 만드는 요령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자료를 찾고 읽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형식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늘 들어왔던 말이겠지만 본론을 전개할 때는 아직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두 갈씩 구성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쓴 글을 읽는 독자는 항상 성의 없는 독자이기 때문에 글의 단락이 시작될 때 그 단락의 시작 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뒤까지 잘 집중해서 읽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갈씩 구성이죠. 주제 문장이 항상 단락의 처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본론을 구성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호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자신이 써야 되는 말들을 하나씩 이렇게 두 갈씩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첫째, 둘째, 셋째가 그냥 단순히 나열되기만 하면 성의 없는 독자들은 뭐야 이 연결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중구난방이야 정신없어 이렇게 안 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 간의 연결관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제로 인하여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두 번째 문제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장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의 이 첫째, 둘째, 셋째의 인과관계 또는 연결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남들이 그냥 읽으면서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스스로 그 연결관계를 밝혀줘야 돼요. 첫째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둘째는 첫 번째 문제 때문에 인과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렇게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연결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연결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구성을 해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여기까지는 좀 내가 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전 단계로 첫째, 둘째, 셋째를 좀 그나마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가장 강력한 주제, 첫째 주장이 가장 강력한 주제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내가 좀 자신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론의 연결관계를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준 예로 버틀런트 러셀의 이 자서전의 앞에 실려 있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서론, 그다음에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리고 결론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고요.
서론과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본론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서론에서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을 지배한 세 가지 열정을 말하겠다. 그것이 이제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 추구, 인간의 고통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연민, 이 세 가지다. 근데 첫 번째, 내가 사랑을 추구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 주는 황홀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주는 황홀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냥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두 번째로 갔어요. 두 번째로 갈 때 첫째, 나는 사랑이 주는 황홀감을 추구했다. 둘째, 나는 지식을 추구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지 않고 본론 두 번째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에 대한 똑같은 열정으로 나는 지식을 추구했다 라고 합니다. 앞에 말했던 지식과 사랑이 동일한 열정으로 추구된 대상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러셀 스스로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본론 세 번째 단락, 이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과 지식, 똑같은 열정으로 추구했다고 했죠. 사랑과 지식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고양시키는 힘이었다. 그러나 연민은 나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힘이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대비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지식과 연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은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발전시켜주는 힘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힘이라면, 연민은 현실을 느끼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등한시하지 않게 만들어준 그러한 힘,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게 만드는 힘, 이 바로 연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서 말했던 사랑과 지식과 연민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는지를 각 단락이 시작하는 부분에 모두 이렇게 두 갈씩으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갈씩 구성해서 중요한 것, 주제 이야기하고 앞문단과의 관계 및 주제, 그리고 앞문단과의 관계,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본론의 구성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 결론 쓰기로 들어왔습니다. 결론 쓰기를 사실은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결론 쓰기를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요약, 강조, 크게는 2단락, 아니면은 짧게 1단락 정도만 쓰면 끝나는 게 결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론까지 쓰면서 너무 지쳤던지 어쨌던지 결론만 오면 사람들이 되게 쓰기 싫어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약은 말 그대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문단이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했던 얘기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강조인데요. 강조는 그 앞에 자신이 이제 본론에서 했던 그 주장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어떤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앞에 우리가 주제 찾기를 했었을 때 시사성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회와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어떤 소통을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시사적인 특징, 그러니까 내 주장이 가지고 있는 시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한 이 주장이 현재 이 사회에 어떤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내 의견이 괜찮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어떤 담론이든 장점도 가지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가지기 때문에 보통 결론에서는 의의와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한계,
이야기를 해주고 그 한계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까지도 제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사실 이런 요약,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그 다음에 강조, 내 의견이 가지고 있는 현 사회의 특징과 의의를 보여주는 것,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결론을 쓰기를 싫어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결론에서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글을 쓸 때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짧은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량상 본론에서는 정말 근거를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결론에서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글을 마치는 것을 연습해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결론에서는 절대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에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주장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는 다 본론에 나와야 돼요. 가장 많은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보여주는 본론을 구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결론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 원인, 결과, 문제, 해결 이런 식의 순서로 구성되는 주장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모두 본론에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든지 새로운 주장 같은 것들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이 요약과 강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약을 그냥 단순히 내가 했던 말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미 글을 다 썼는데 또 왜 굳이 내가 이걸 요약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귀찮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약은 독자와 필자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독자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누누이 반복하고 있죠. 내 글을 읽는 독자는 성의 없는 독자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내가 연구사 정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말했는데 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C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어 라고 해서 독자를 매혹을 시켰지만 독자는 본론을 읽으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내가 본론에서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근거를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독자는 읽으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결론 부분으로 오면 뭔가 본론이 중구난방인 것 같아. 나 이해 안 되는데 이거 글 별로 좀 쓸모없겠다. 이러면서 글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내 글을 덮으려고 하는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바로 이 요약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의 없는 독자를 위해서 마지막 환기의 시간이에요. 그래, 알아. 니네가 본론 읽으면서 뭔가 핵심이 빨리빨리 안 잡혀서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 아니면 니네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제대로 안 읽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더 정리해 줄게. 그게 바로 요약이에요. 그래서 본론을 굉장히 성의 없게 읽은 독자들에게 논리의 핵심을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의 핵심을 딱 보면서 독자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 재밌네?
그러면 이거 좀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라고 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글을 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론은 요약은 너무 길면 안 돼요. 보통 한 문장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그게 어려우면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를 넘어가지 않게 요약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그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환기의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글을 쓰는 사람 스스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뭐냐면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퇴고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를 보시면 요약을 할 때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요약을 할 때 내 맘대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본론에서 내가 썼던 그 순서대로 소재를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소재를 이제 연결어를 써가지고는 이제 논리적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 순서대로 한번 글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글을 순서대로 쭉 적으면서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적은 글의 순서대로는 요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안 붙는다라고 하죠. 뭔가 내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약을 할 때는 본론에 썼던 순서 1, 2, 3으로 요약을 하지 않고 2, 3, 1의 순서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구성한 본론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 2, 3으로 내 본론은 정리를 했는데 요약을 할 때는 2, 3, 1로 정리를 하니까 훨씬 더 매끄럽더라. 이러면 이 순간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론의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둘째, 셋째, 첫째 이 순서로 바꿔서 1, 2, 3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면 내가 본론을 과연 잘 구성했는지,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 딱 한 문장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본론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 점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약을 할 때, 그러니까 결론에서 요약을 할 때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가난은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유전론 등을 바탕으로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 개인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가난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이냐? 개인 탓으로, 개인 능력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난은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 이게 나의 주장이에요. 근데 내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은 불평등한 권력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구조적 관점이다. 이렇게 하지만이 두 번 겹치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의견을 배반하는 의견만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 순서로 그대로 갔다가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요약을 바꿨냐면 현재 우리 사회는 가난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규정하지만 가난은 사회 권력 배분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을 보는 관점을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일부러 두 문장으로 나눠놨지만 사실 한 문장으로도 쭉 전개가 될 정도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대조시키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주장을 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의 구성은 제일 먼저 개인의 능력 문제로 규정하는 우리 현 사회의 현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이 구조가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번처럼 요약을 고쳤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본론도 처음에 현황 지시,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그 반박,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나의 주장, 이런 순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의 요약을 통해서 내 논리 구조를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외로 학술적인 에세이를 읽을 때 이 성의 없는 독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글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읽냐면 서론과 결론만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론과 결론이 사실은 글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대충 쓰려고 하지만 독자를 내 본론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론과 결론에 공들여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에 내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서론과 결론에서 내 글이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잘 쓰여지면 그것에 따라 유도된 이 독자들이 본론을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술적 에세이의 글쓰기 요령이자 사실은 거의 모든 주장하는 글쓰기의 요령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맞추어서 글을 써 나가는 훈련을 하시면 학술적 에세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비평문 아니면 서평 이 모든 글들 아니면 논술 이런 것들을 다 잘 쓰실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는 결론 쓰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다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글들을 써보시면서 그리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또 글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주 글을 쓰시면서 점점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이 후마니타스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